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리사 학기의 동반자 이충기,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연달아서 이번에는 제 세 번째 과목 유통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유통마케팅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25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여기 25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가, 한 7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7문제가 순수하게 유통마케팅의 내용이 아니라 제 1과목의 내용이 나왔어요. 1과목의 내용이 중복돼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은 첫 번째 과목 유통물류 일반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험에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46번 보도록 합니다. 회계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유통마케팅 성과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데이터를 여기서 나와 있는 거 회계 데이터입니다. 회계 데이터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회계 데이터란 그 자체는 뭘로서 말합니까? 일단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매출액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물론 매출액과 또는 매출 원가라든가 매출 원가, 또 뭐가 있습니까? 총위, 매출 총위,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회계적인 마인드 또는 회계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유통마케팅의 성과를 갖다가 측정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절대 회계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죠. 이번에 고객 획득률 및 유지율자 CRM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은 CRM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이에요. CRM, 고객 관계 관리에서 보는 것이고, 매출액 분석 나왔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브랜드 자산의 측정. 브랜드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미지하고 인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딱 두 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크게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이미지하고 브랜드 인지도라는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고객 생애가치 LTV죠. LTV. 물론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을 건 뭡니까? LTV라고 지금까지 나오는데 CLV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CLV. Customer Lifetime Value. 예전에는 LTV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CLV, Customer Lifetime Value라는 걸로 고객 생애가치를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6번 이렇게 보시고 47번 보도록 합니다. 유통마케팅의 조사 과정이에요. 이 조사 과정 순서입니다. 여기선 딱 나오면 조사 과정의 순서를 갖다가 묻는 것이고, 어떻게 이 순서가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 여러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보지 않으면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처음과 끝은 알 수가 있어요. 처음과 끝은 딱 보니까 평가라는 말이 다 나왔어요. 평가. 그럼 일단 4번은 무조건 아니겠죠. 4번은 무조건 아닐 것이에요. 왜? 이렇게 평가란 것이 1번, 2번, 3번, 5번 나왔으면 맨 끝에는 평가로 끝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맨 처음 뭡니까? 조사 목적의 정의죠. 항상 정의가 뭐냐? 1번, 2번, 3번, 5번 똑같이 정의가 나왔네요. 그러면 그 첫 번째하고 맨 끝에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여러분, 조사의 정의를 갖다가 일단 설정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정의를 갖다가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지 뭔가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 플랜이란 그 자체는요, 설계를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 설계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설계. 그래서 1번과 3번. 1번과 3번은 이제 정답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1번과 3번에서 그 다음 설계 다음에 실시를 해야겠죠. 실시.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실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해석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3번은 뭡니까? 전략 수립 및 실행하는데 분석을 해야겠죠. 일단. 왜? 정의를 내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는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석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실행이란 그 단계가 이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실행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평가한다. 정답은 1번으로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행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번은 실행을 하고 나머지 여기서 분석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2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다는 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어떤 순서가 적합한지, 이런 조사 과정의 순서는 유통 마케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내용에서도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48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글상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 자, 여러분, 우리가 수요를 예측한다. 수요를 예측할 때 질적 예측 방법이 뭡니까? 원래 질적은 뭡니까? 퀄리티였죠. 그래서 질적 수요 예측 방법은 퀄리티에서 뭐를 ty를 띄고, 자, y를 띄고 itav, 그 다음에 그래서 퀄리테이티브라고 보통 하죠. 질적 예측 방법.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 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불확실한 특정 문제 이런 것 등, 즉 특정 기술을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새로운 소비 패턴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이 키워드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되풀이해서 모은다. 이건 뭐예요? 여러 전문가 나오는 건 제가 유일하게 뭐밖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델파의 기법이죠. 델파의. 이거는 델파의 기법이에요. 델파의 기법.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여러 전문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전문가들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적 함의 또는 합의의 과정을 갖다가 뭐란다? 델파의 기법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기억표는 델파의 기법이죠. 니은은 뭡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니까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 분석이란 말과 델파의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이 자체로만 봐도 충분하게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쉽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을 넘어가서 이제 한번 질문 한번 보시면은 기억번과 니은번은 델파해법, 델파이가 나왔네요. 그 다음 시계열 분석. 바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이 4번이다. 자, 그렇게 하고 49번 보도록 합니다. 49번은 뭐가 나왔습니까? 글상자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내용 갖다가 여러분한테 묻는 것이에요.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의 내부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이다. 자,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이래요. 고객이 느끼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겠죠. 이런 것을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핵심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그게 가로 하나 들어갈까 뭐냐 묻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기업부는 여기 네모 안에서 들어간 것은 기업 내부 경영실 쭉 전략이고 쭉 나와 있고 느끼면서 어디 가서 쭉 해가지고 여기 고객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조직을 갖다가 어디에 고객에게 맡기겠다. 고객에. 오로지 우리는 고객을 갖다가 중심으로 했다. 모든 조직을. 그래서 회사의 모든 조직, 어떤 조직? 전사적인 의미가 있겠죠. 전사적인 거. 그래서 회사의 모든 조직을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동그라미 1번에 노열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건 당연히 아닌데 노열티 프로그램은 뭡니까? 이거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라서 유형과 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유형과 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고 이런 것은 이용을 늘리고 재구매를 유도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하는 모든 마케팅 전략을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 여러분 마일리지 아시죠? 보통 항공사에서 많이 채택하는 건데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지불한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자, 고객 컴플레인. 고객 불만을 관리한다. 고객들이 불만이 쌓이면 영업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라는 것을 보통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 가치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유 가치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고객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경영이에요. 굉장히 좀 이거 가치가 높죠. 이건 사실 가치가 높은 것이에요. 물론 정답은 이게 아니에요. 공유가치라는 것은 모든 조직,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같이 함께하는 이익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답은 전사적 고객 경험관리입니다. 사실 전사적 고객 경험관리인데 여기 내용에서 마지막에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핵심. 그래서 고객에게 마지막에 중심적인 핵심을 말한다는 것, 이걸 갖다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전사적 고객 경험 관리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봤으니까 이제 5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판매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1번 판매 상품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판매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판매 활동은 크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RM에서는 기존 고객에게 더 높은 가산점을 주죠. 3번에 인적 판매, 사람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비해서 고객 1인당 접촉 비용이 높은 편이죠. 그렇죠. 고객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니까 1인당 접촉 비용은 다른 판매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비해서 고객 1인당 접촉 비용은 당연히 높죠.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쌍방향, 이거죠. 고객 인적 판매를 한다는 것은요,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 4번은 뭡니까? 과학에는 전략적 관점. 자, 여러분. 거기 4번은 뭘 말하고 있어요? 과학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영업을 중시했으나, 그렇죠. 과학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영업을 중시했으나, 자,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판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기술적 방법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말 그대로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기술적 방법이 중시했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CRM 시대예요. CRM. 고객 관계 관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적 관계, 고객과 관계를 말하는 것은 이건 지금 말합니다. 지금.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지금은 뭡니까? 시장 점유율이 아니에요. 고객과의 마음 점유율이 더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4번에 들었죠. 5번. 판매는 회사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을 실제로 구현하는, 뭐 당연하죠.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51번 볼게요. 자, 영업사원의 역할입니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 영업사원, 여러분께서 뭐 영업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영업을 수행하는 직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영업을 수행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사원은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개발 확보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업사원은 기본적으로 고객과 접촉, 그리고 이제 쭉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 당연하죠. 구매가 높은 고객을 개발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영업사원의 보상 체계는 성과급이죠. 성과. 자, 커미션이죠.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무래도 영업사원은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해 많이 있죠. 왜? 고정급을 주면은요,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이 업무 내용에 좀 태만을 할 수가 있어서, 아, 내가 많이 파는 만큼 내 성과, 내 급여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3번. 다른 직종의 업무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영업사원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영업 노하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란한 말빨로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뛰어난 미모로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죠. 4번 영업사원이 확보한 고객 정보는 회사 소유이므로 동료 영업사원과 협업을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공유해서는 안 돼요. 왜? 개인정보란 게 있어요. 개인정보. 자, 물론 자기들끼리는 공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공유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영업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요,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영업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조직 구성원으로서 역할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영업 분야에 나는 전문인인데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면은 중간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밑에 있는 라인 조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번은 맞는 것이죠. 틀린 것은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뭐 거기 나오는 4번의 고객 정보는 오직 영업과 관련된 업무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52번 볼게요.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서 고객 관계 관리. 자, CRM 나와 있네요. CRM 활동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CRM은 뭡니까? 고객 관계 관리죠. 이 중심 활동이에요. 그리고 항상 뭡니까? 여기서 신규 고객 확보 및 시장 점유를 승대한다. 자,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말했어요. 신규 고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 고객이죠. 기존 고객. 기존 고객이고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고객의 마인드 쉐어, 마음 점유율. 그리고 기존 고객과 마음 점유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틀린 것입니다. 다 당연히 고객 수명 주기도 관리하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 가치 분석과 계량화를 할 수가 있다. 이 계량화라는 것은요, 재구매율로서 나타날 수가 있죠. 고객 획득 및 유지, 추가 판매 믹스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CRM에서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53번 보도록 합니다. 쉬운 문제죠. 이런 것은.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 가격 정책. 이 글상자에서 하는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번과 니은번을 갖다가 말하면은 기억번과 니은번에 따로따로 어떤 가격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세요. 일단 제조업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임새가 강의 때 수도 없이 말한 것이죠.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한 가격 정책이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오픈 프라이스예요. 원래 제조업자가 가격을 설정하죠. 그런 가격을 뭐라고 그랬죠? 권장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인데 누가 이제 제조업자가 책정하지 않고 유통업자가 책정했다. 이걸 갖다 오픈 프라이스라고 했죠. 오픈 프라이스.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거. 그래서 오픈 프라이스는 이거 뭐냐?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서 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주는 기존의 할인 판매 페이드를 근절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보통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기억번만 나와도 돼요. 이렇게 기억번과 니은번을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억번과 니은번을 따로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은 기억번에 해당하는 가격과 니은번에 해당하는 가격을 따로따로 문제를 내야 되죠. 근데 이건 그렇게 내지 않대요. 자, 클로즈 플러스는 마지막 끝장 닫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떨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로 프라이스는 뭡니까? 백화점에서 보통 추가하는 전략이죠. 고저 가격이란 거. 자, EDLF 매일 저가 정책이죠. 할인점에서 추가하죠. 단위 가격 표시돼도 유닛 프라이스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이 표시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걸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오픈 가격 정책은 가격은 제조회사가 생산시에 책정하나 제조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의 권장 소매가를 정하지 않고 유통회사의 가격 책정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알고 54번으로 넘어갑니다. 54번도 쉬운 것이에요. 똑같은 가격 정책인데 이번에는 유통 마케팅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 대폭 인하해서 고객을 유인한 다음은
바로 나오죠. 방문한 고객의 판매를 증대시키다. 제가 이걸 뭘 뺐습니까? 수박을 제가 설명드렸죠. 수박 갖다 2만 원짜리 갖다가 어떻게 자, 만 원에 판다. 만 원에 판다. 얼마만큼 만 원을 갖다가 손실을 보면서 그 손실을 보면서 누구를 갖다가 손실을 보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죠. 그 손실 유인 가격. 그다음 손실 유도 가격을 보통 하죠. 자, 손실 유도 가격, 손실. 자, 동그라미 1번에 묶음 가격 있죠? 묶음 가격, 패키지 가격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번들 프라이스 번들링이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이 패키지 여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여행.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공료하고 그 다음에 뭐 호텔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무슨 비용, 이런까지 식사비까지 이렇게 포함된 게 바로 묶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약과 칫솔 이런 거. 2분 가격은 뭡니까? 2분 가격이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나눠지는 것이죠. 보통 택시 요금,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요금에서 결정이 드는 것이죠. 로스리더 여기 나왔네요. 로스리더. 포획 가격 또는 노획 가격이라 하죠. 자, 보통 내가 이거 노획 가격 언제 제가 설명했습니까? 종속 가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본체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부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어쨌든 본체를 쓰기 위해서는 부품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본체의 가격은 낮게 부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한다는 것을 포획 가격 결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더 프라이스는 뭡니까? 단수 가격이죠. 항상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4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쭉 그 다음에 39,990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단수 가격으로 보통 말하죠. 3번은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래서 54번도 바꿔요. 55번 역시 쉬운 것이죠. 아래 글상자 설명 단품관리 이론은 뭐냐? 옳은 것이 뭐냐? 묻고 있어요. 품목별 진열량을 판매량에 비례해서 비례하게 하면 상품 휴전율이 일정화되어서 품목별 재고의 수평적인 감소가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자, 수평적인 감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이게 쉽게 여러분이 보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의 휴전율이 일정화돼서 수평적인 감소입니다. 수평적 감소 이거예요. 수평적. 그러니까 수평적 감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줄어드는 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수직이겠지만은 이건 이렇게 줄어들잖아.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다음에는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준다. 마치 뭡니까? 여러분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요. 목욕을 갖다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고 이제 물을 갖다 배출하기 위해서 뚜껑을 딱 엽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휴전하면서 이 목욕탕에서 물이 휴전하면서 쭉 빠지죠. 평평하게 해서. 그래서 목욕탕에서 보통 하는 것을 욕조마개를 딱 열면은 물이 휴전하면서 평평하면서 돌아가면서 물이 빠진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정답은 5번인데 풍선효과 이런 반론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카테고리 관리. 자,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20타 80 원칙 있죠. 20% 고객이 80% 매출을 이룬다. 또는 20% 상품이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거. 2대8. 바로 이거 뭐냐. 빌프레트 파레토 원칙이죠. 파레토 원칙. 채찍 효과 있죠. 채찍과 전체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뭐가? 재고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채찍 효과처럼 뭐가? 이렇게 재고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뭐처럼? 채찍처럼 이렇게 채찍 쭉 추려내면. 채찍이로 다 배운 내용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욕조마개 이론이죠. 욕조마개 이론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냐면은 이제 56번 한번 살펴볼 차례죠. 56번을 보시면 소비자 구매 동기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구매 동기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는 동기와 긍정적인 상태. 자, 이런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이런 거.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 자, 긍정적인 상태를 갖다가 추구.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동기로 구매 동기가 나누어진대요. 아래 글상자 내용 중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로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는 동기로만 묶은 것은 뭐냐? 묶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부터 보죠. 새로운 제품의 사용 방법을 습득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 자, 기억번은 뭡니까? 기억번은 이거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는 동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왜? 새로운 제품의 브랜드 사용 방법을 습득하고자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 이거예요. 미리 구매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매점 매수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없어서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없어서 못 사면은 부정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이건 부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은 제품 브랜드 사용자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 같은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제품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용 자긍심. 자긍심도 뭡니까? 자긍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긍정심. 이런 즐거움이라든가 이 자긍심은요 긍정적인 동기예요. 그 다음에 당면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건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건 부정적인 것이죠. 탐색 동기.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은요 니은번하고 미음번이네요. 나머지 기역번과 디귿번, 리을번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한다. 이런 개념에서 문제를 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내용지로 보면은 소비자의 심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소비자가 돼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니은과 미음이 정답이 되겠죠. 니은과 미음. 니은과 미음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이네요. 4번.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렇게 해서 56번 맞고 57번 보도록 합니다. 57번에서 상품 믹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상품 믹스. 상품 믹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품 믹스는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집합이죠. 당연히죠. 모든 상품.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집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맞습니다. 2번. 상품 믹스는 상품 계열의 수에 따라서 폭이 정해진다. 계열. 그렇죠? 계열 수에 따라 폭. 폭이란 건 이렇게 가로로 넓어지는 것이죠. 가로 넓어지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품 믹스는 평균 상품 품목의 수에 따라 그 깊이. 깊이죠. 하나의 라면이 신라면부터 해가지고 진라면 이렇게 쭉 있다는 거. 이 깊이를 말해, 깊이. 이건 폭을 말하고.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네요. 4번. 상품 믹스 계열이 추가되면 상품 다양화 또는 경영 다각화 이른다. 그래서 계열이 추가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개의 상품. 지금까지 라면만 만드는데 이제는 짜파게티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든다는 것이죠. 그냥 상품이 다양화 또는 경영 다각화가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5번에 상품 믹스, 상품 품목이 증가하면요. 4번과 같은 의미예요. 5번은. 상품 차별화 정도가 심해지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심해진다. 왜? 상품 믹스가 감소하면 약해지지만 상품 믹스가 증가하면 심해진다. 5번 틀렸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맞고 58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굉장히 시험이 쉽게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많이 나왔다는 거. 58번은 뭡니까? 유통물류 일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매 변천 이론입니다. 소매 변천 이론.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기억은 소매에서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요. 이건 뭡니까? 수명주기죠. 수명주기. 바로 나오죠. 수명주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갖다 쭉쭉 나눠가지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림상으로 좀 여러분이 글씨가 개발사발 나오더라도 좀 이건 마우스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니은번. 자, 니은은 제품 구성의 넓은 소음이 없어서 자, 이게 상해 전문점과 종합점. 자, 제품의 넓은 소음이 없다. 종합점이죠. 좁은 제품 구성의 소음이 없다. 전문점이죠. 이건 종합점과 이미 종합점 설명드렸죠. 종합점과 전문점.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종합점과 전문점은 아코디언 이론이잖아요. 아코디언. 그 기억번은 뭡니까? 수명주기 이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아코디언 이론. 수명주기하고 아코디언 이론이죠. 자,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정답이 기억번은 수명주기 이론, 니은번은 소매 아코디언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58번 했고 5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점포 내 레이아웃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순서예요. 의사결정 순서로 가장 잘 나열된 것은 뭐냐?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이 거기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1번과 2번, 3번, 4번, 5번 맨 처음에 나온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은 판매 방법을 결정한다. 판매 방법. 상품 먼저 배치하겠죠. 일단 3번, 4번, 5번이 먼저겠죠. 3번, 4번, 5번이 먼저 되겠죠. 자, 그러면 상품 배치를 결정한다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고객 동선을 유지해야겠죠. 고객 동선을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열용 기구. 고객 동선을 배치했으면 진열용 기구를 배치하느냐 아니면 판매 방법을 결정하느냐. 판매 방법을 결정하고 진열용 기구를 배치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판매 방법을 결정한다면 진열용 기구를 배치한다는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건 단순하게 암기라든가 아니면 내가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아니면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포 레이아웃과 디자인은 단순히 점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이 아니죠. 점포 설계와 디자인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동시에 구조 변경과 조정이 쉽지 않아서 장단기별 계획을 통해서 경영 전략상 최적화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런 것은 거기 관리자도 보통 하겠죠. 59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60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60번이 가장 이번 시험에서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아래 글상대에서 설명은 포지션 전략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여러분이 처음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제 책에도 없었고 제 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통책은 전혀 없었고 또 이 유통책뿐만 아니라 기본서에도 없습니다. 이거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 전략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인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아부터 해가지고 무아 그 다음에 세임 그 다음에 레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이쪽도 무아 그 다음에 세임 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제품 가격이 있고 이쪽 가격이에요. 이쪽 가격. 이쪽 뭐냐면은 소비자 만족입니다. 소비자 만족. 베네핏이라고 보통 하죠. 이건 프라이스 베네핏.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무아에서 무아로 간다. 무아에서 무아로 간다. 여기 동그라미 1번. 만약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무아 여기 있죠. 동그라미 1번. 무아 전략이에요. 무아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은 이점의 고가. 즉 이 말이에요. 많은 이점의 고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상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원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가로 책정하는 걸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높은 고가니까 명품 같은 것이죠. 또는 뭐 비행기 타면은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웰빙, 뭐 루아스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무아와 무아 전략을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 무아 더 셈은요. 여기는 똑같은 무아입니다. 무아 더 셈이에요. 무아 이렇게 가야죠. 무아 쪽에서 이렇게 셈. 그러면 무아 퍼 셈은요. 뭐냐면은 많은 이점의 같은 가격이에요. 셈은 같은 가격이죠. 셈은. 그럼 무아는 이점이 있는데 가격이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건 뭐 여러분 여기 한 번 보고 끝나도 돼요. 이건 앞으로 안 나와요. 많은 이점 가격인데 비교적 좋은 품질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와 같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적 좋은 품질인데 가격은 경쟁자하고 같은 가격을 제공해요. 이게 차별화죠. 차별화. 그 다음에 무아더 레스가 나오죠. 무아더 레스. 이거는 많은 이점을 저가격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아 퍼레스.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2번이죠. 무아더스. 무아 퍼레스 3번. 그러니까 무아에서 1번, 2번, 3번이 같이 갔죠. 이 무아 퍼레스 전략은 뭐냐면은 이건 많은 이점을 갖다 저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아라는 그 개념에서는 일단 많은 이점이에요. 많은 이점. 근데 많은 이점에 무아면은 고가격, 셈은 같은 가격, 레스면 저가격이죠. 저가격.
그리고 대부분은 기업이 이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신규 진입자라든가 시장 침투 시에 보통 쓰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이라는 게 나오죠. 셈. 그 밑에 나오고 셈이 이제 들어가세요. 셈이 이제 또 셈 들어가서 더 셈 포 레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굳이 갖다 여러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더 셈 포 더 셈 나오고 셈 포 셈.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아 퍼 레스 전략이 아까 여기 있었죠. 3번. 일단 이런 식의 전략이 나와요. 이런 식. 근데 여기서 요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쪽에서 들어가. 그래서 무아 셈 네스를 써놓고 무아 셈 네스를 써놓고 무아에서 무아로 들어가고 무아에서 셈으로 들어가고 무아에서 레스로 들어가고 또 셈에서 무아로 들어가고 셈에서 셈으로 들어가고 셈에서 레스로 들어가고 레스인데요. 레스에서 레스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덜 낮은 건 적은 이쯤에 최저가라는 것은 여기 만약에 레스란 게 있는데 이거는 같나 적은 이점의 최저가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은 그냥 한번 여기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억번과 니은번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기억번은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 그러니까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무아퍼 무아죠. 이거 무아퍼 무아퍼죠. 더 높은 비용에 더 많은 가치니까 무아퍼 무아죠. 이거는 동그라미 니은번은 기억번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런 백화점, 미국의 리츠마크스라든가 이런 백화점에서 영국의 헤로드 백화점 이런 데서 이런 전략 쓰고 있다. 뭐 이런 거.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 뭐 그냥 여러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오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 오 이거 개정된 거 나왔네.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도 1급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1급에서. 7, 8년 전에 이미 1급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아마 그 문제를 갖다 다시 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6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1번에서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 기대 관리예요.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가 기대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1번에 입지 편의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 여행 시간보다 물리적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보통 이런 시험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과 거리는 그거 같은 개념입니다. 거리 같은 개념.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가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없어요. 같은 것이에요. 왜? 먼 거리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짧은 거리면은 그만큼 시간이 덜 걸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번에서 입지 편의성 판단할 때 소비자의 여행 시간보다 물리적인 장소겠죠. 장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리란 말이 나와서 틀린 말이 돼요. 점포 분위기는 상품 구세라든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소비자는 상품 구매 이외에도 소매점을 통해서 친구라든가 정보 획득과 같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한다. 당연하죠. 그다음 4번에 소비자는 소비자 구매 노력에 따른 편의품, 선매품, 전문 그 소비자 구매 습관, 구매 노력 같은 말이죠. 신용정책은 배달, 설치, 보증 이런 것 등등등 당연히 영향을 준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61번에서 정답은 1번이 됐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 순식간에 이런 것 순발력입니다. 여러분. 61번 같은 경우는 순발력적인 개념부터 좀 알아두셔야 돼요. 62번을 보시면요. 유통업체에 대한 판촉 유형 중 가격 할인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가격 할인이 나와 있죠. 가격 할인. 자, 가격 할인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제품 가격 할인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매일 할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어느 그 한때 특정한 기간 동안만 유통업체에게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2번 일정 기간 동안 유통업체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누적 주문량에 따라서 할인다. 누적 주문량에 따라서 할인해 주진 않아요. 이런 것은 틀린 질문이겠죠.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죠. 양에 의해서 할인해 주진 않습니다. 얼마만큼 가격을 구매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유통업체로 하여금 할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키로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자기 회사의 제품을 많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죠. 4번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며 비정기적. 그렇죠. 비정기 실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이런 걸 실시해야 좀 효과가 있는 것이죠. 5번 수의 예측력이 있으며 재고 처리 능력을 보유한 유통업체에게 유리한 판촉 유형이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62번 봤으니까 63번으로 넘어가야겠네요. 63번. 이런 것도 쉬운 것이죠. 유통 마케팅 이번에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고, 아래 글상자 설명 점포 레이 형태는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둥이 많다. 벌써 나왔네요. 슈퍼마켓은 많이 되어서 사용된다. 격자형이죠. 레티스 타입. 레티스, 그래도 타입이라 보통 하죠. 격자형. 자유형은 뭡니까? 자유형은 소매점 레이아웃이 비품과 통로를 비대칭지로 배치하는 방법이죠. 주로 규모가 작은 전문 매장이라든가 여러 개의 작은 전문점 매장에 모여있는 다형 점포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법이 바로 자유형 레이아웃이죠. 루프형이 나와 있네요. 루프형은 뭡니까? 이건 정답이 1번이에요. 루프형은 뭐였죠? 1년의 굴곡 통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리플류형과 비슷하긴 하죠. 근데 점포 내부가 경주류처럼 뻗어나가서 경주류형 배치라고 부르죠. 루프형을. 복합형은 뭐예요? 복합형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레이아웃 형태가 중복된 모습입니다. 여러 개. 부티크형 뭡니까? 부티크형은 특정 수 핀 테마별로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처럼 배치하는 형식이 보통 부티크형 레이아웃이죠. 63번 받고 64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고객 생애가치 이렇게 나와야 돼요. CLV, LTV가 아니라 LTV로 나오면 이제 안 되고 CLV, Customer Lifetime Value. 옛날에 LTV는 뭐니까 Lifetime Value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죠. 건의를 갖다가 엄청 하니까 이제야 매일 시험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옳은 거. 자, 고객 생애가치가 나옵니다. 고객 생애가치는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평가하는 데 용하다. 당연히 인터넷 쇼핑몰을 갖다가 우리 쇼핑몰 쿠팡에서 계속 물건을 구입하면요, 이런 쿠팡이 갖다가 조금 인지도가 안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쿠팡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 쿠팡에서 많이 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 생애가치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런 데서 모두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만 평가한다는 말은 틀린 것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고객 생활치는 고객과 기업 간의 정성적 관계 가치이므로 정성적 관계, 이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량적이죠.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입니다. 얼마만큼 구매를 했나? 우리가 보통 RFM이라도 나오잖아요. RFM. R, 리센스, 프리퀀티 얼마나 자주 구매했나? 모네트리 어마운트, 구매 금액이 얼마나 크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2번도 틀렸죠. 정성이 아니라 정량. 3번에 고객 생애가치는 고객 점유율을 기반해서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고객 점유율을 기반해서 정확히 추정은 안다. 추정. 그리고 추정하는데 정확히라는 게 추정할 수는 없죠. 일단 추정한다면 근사치로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추정한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야.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4번 고객 생활치는 고객이 일생 동안 구매를 통해서 기업에 기여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이건 LTV, 보통 LTV라고 하죠. 라이프타임 생활치, 여기 나오는 LTV인데 CLV. 저도 순간적으로 LTV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이 4번의 정의를 갖다가 LTV란 말로 바로 입에서 나오네요. 예, 굉장히 그만큼 습관이 무섭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다 LTV로 말했어요. 모든 책에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계속 고객 생활치라는 건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다, CLV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서 나오죠. 여러분 아마 예전에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다 LTV로 써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내용이죠. 5번은 뭐냐? 고객 생활치는 고객의 이탈률과 반비례 관계있죠. 이탈률하고 비례관계가 있다면 뭡니까? 이탈률이 높을수록 고객 생활치가 높다는 것이던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64번 받고 65번 보도록 합니다. 유통 경로상 수평적 갈등을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럼 수평적 갈등인데 수평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항상 말했죠. 수직이란 단어하고 수직은 뭐예요? 상하예요. 상하.
자, 수평 뭡니까? 좌우라는 거죠. 좌우. 좌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평적 갈등 사례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옳은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직적 갈등의 사례가 되겠죠. 저 보시면은 1번의 도매상은 불량상품 공급. 이 도매상과 공급의 소매상. 도매상과 소매상은 뭡니까? 수직 관계죠. 수직.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단계가 다르다는 거. 어디가 상이 아니고 상과 하라는 개념보다는 단계가 다르다. 유통 경로상 단계가 다르다. 그다음 납품업체하고 제조업체 단계가 다르죠. 단계다.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소매상 무리한 배송 택배업체 단계가 달라요. 단계.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제조업체 단계가 달라요. 자, 다른 딜러가 차량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 동일 차량 회사의 딜러. 그러니까 동일 차량. 단계가 같아요. 동일 차량. 동일. 그래서 같은 회사의 같은 조직원들. 당연히 이게 정답이죠. 옳은 것은. 이런 건 다 틀렸고. 자, 65번 봤고요. 66번은 보도록 합니다. 유형별 고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유형별이니까 기본적으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인데 이 고객에 대해서 묻는 거. 고객이란 이런 것이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맞죠? 이탈 고객이란 게 있어요.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 고객. 자, 그 다음에 3번. 내부 고객이란 게 있죠. 자,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다 구분됐었어요.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이죠. 기업의 직원들. 그렇죠. 가장 전형적으로. 물론 기업의 직원들, 즉 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거래처라든가 관계회사 종업원들 또는 가족들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비활동 고객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도 향후 자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고객이라 비활동 고객, 기존에는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우리 물건을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는 고객이 있어요. 기존 고객이 활동을 멈춘 것이에요. 이건 틀린 것이에요. 그리고 비활동 고객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구매 활동을 하지 않는 고객이죠. 하지만 향후 매장이나 기업의 노력으로 자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에 가만 고객 있죠. 현재 고객은 아니지만 광고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갖다 가만 고객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67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6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점포 설계 목적과 관련 설명. 자, 점포 설계 목적이 있어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점포 설계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1번. 점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소비자.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치 내용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러나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점포는요.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는 맞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단순하고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둬야 돼요. 이건 틀리고 이렇게 2번. 점포는 상황에 따라 상품 구색 변기 수행하고 각 매장에 할당된 공간 점포 이런 것 등. 3번의 점포는 설계를 시행하고 유의관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을 갖다가 적정 수준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점포는 고객 구매 등 장을 방식으로 설계된다. 사전에 정해둔 포지션을 달성하도록 설계된다. 이런 것이고 2번, 3번, 4번 같이 5번 같이 이렇게 해야지 1번처럼 모든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67번의 정답이 1번, 68번. 68번 문제를 보시면요. 유통업체의 업태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태간. 유발시키는 요인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업태간이죠. 업태간 경쟁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수평적 경쟁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수평적 경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소비자 수요 질적 다양화로 인해서 유통 업태간에 즉 소비자의 수요가 질적 다양화해서 업태간
백화점과 할인점 이런 것은 당연히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사느냐 오프라인에서 사느냐 아니면 백화점에서 사느냐 할인점에서 사느냐 이건 당연히 경쟁이 될 수가 있고요. 정보기술의 발달은 당연히 경쟁 유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품목별 전문 유통업체의 등장은요. 전문점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사람만 가요. 전문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원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전문품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사람만 그 전문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혼합상품화 이건 당연히 이런 거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목별 전문 유통기업의 등장은요. 업태에서 전문성을 강조함으로 업태한 경쟁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69번으로 넘어갑니다. 69번. 매장 내 상품 진열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매장 내 상품을 진열한 상품 진열 방법 결정 고려할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에 매장 내 상품 진열을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은 상품들 간의 조화가 얼마나 있느냐 조화성. 그렇죠. 조화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점포 이미지와. 그 다음에 개별 상품의 물리적 특성을 갖다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개별 상품 잠재적 이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한 진열 상품의 활용 가능성, 보유한 진열 비품의 활용 가능성은 이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보유한 진열 비품의 활용 가능성 고객 입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죠. 매장 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장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0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70번. 아래 기억과 니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뭐냐? 상품 관리 시 품목 구성에서 결정할 중요한 사항으로 기억과 니은에 설정있다. 이번 문제가 참 이상하게 나왔어요. 기억과 니은이 있다. 그리고 기억은 취급 가격 범위를 갖다 말하는데 취저 가격부터 취급 가격. 그러니까 취저 가격부터 취저 쭉 취급까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격존이죠. 가격존. 즉 프라이스 존, 가격존. 니은은 중점을 두는 가격 봉우를 지칭하는데 고급품은 가격대, 중급품은 가격대 등 가격존 가운데 몇 가지 설정하는 것이다. 가격존 가운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프라이스 라인이에요. 라인. 그러니까 선으로 따지면 선, 라인. 가격선이라고 보통 말이죠. 프라이스 존하고 프라이스 라인을 말합니다. 프라이스 존과 프라이스 라인, 가격존과 가격선을 말해요.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는 문제죠. 다음 페이지 그 가격존하고 가격 라인 몇 번입니까? 5번에 나왔네요. 가격존과 가격 라인. 자, 여기까지가 2015년 5월 15일 날 나왔던 유통마케팅이고요. 유통마케팅은 굉장히 문제가 쉬웠다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가격이라든가 몇 가지 나왔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유통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